새벽 3시. 장민호는 잠에서 깨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소에도 아이가 뒤척이며 잠을 설치는 일은 있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5살 된 아들 준서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단순한 열이 아니었다. 아이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고 숨소리도 점점 불규칙해졌다. 민호는 혼자가 아니었다. 몇 년 전부터 그는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서울 구로구의 낡은 연립주택에 살며 인근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30대 초반의 그에겐 계획에 없던 육아였지만 어느 날 정비소로 찾아온 한 젊은 여성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날 그는 잊지 못한다. 이름은 정하나였고 25도 안 되어 보이는 얼굴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준서라는 2살 남짓된 아이를 안고 있었고 서류 한 묶음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제 언니 정아름의 아들이에요. 언니는 아이를 낳다 돌아가셨고 저는 최선을 했지만 더는 키울 수 없어요. 장민호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여기 친권 이전 서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허무맹랑해 보였지만 아이의 눈을 본 순간 민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이는 말없이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장난감 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그 순간 민호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는 변호사도 없이 서류에 성명했고 그날 오후 하나는 자취를 감췄다. 그 후로 연락은 없었다. 3년이 지났다. 그동안 민호는 아이의 상처와 울음을 어루만지며 아빠로서의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아이의 상태는 그의 경험을 넘어서는 상황이었다. 해열제를 먹여도 열은 내려가지 않았고 아이는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며 계속 혼잣말을 했다. 민호는 핸드폰을 찾으려 했지만 며칠 전 고장이 나 수리점에 맡긴 상태였다. 차는 고장나 주차장에 멈춰 있었고 그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같은 층에 사는 엘레나 이모는 말없이 차 키를 내주었고 민호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까지의 20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백미러를 볼 때마다 준서의 얼굴은 때론 평온해 보이다가도 갑자기 고통에 일그러지는 듯했다. 그런 순간마다 민호는 가슴이 무너졌다. 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준서는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예쁜 여자 의사 선생님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 그 선생님이 다 낫게 해줄 거래. 그 말에 민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준서는 평소 병원을 싫어했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말은 민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직 병원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곧 아이는 다시 조용해졌고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민호는 아이를 데스크로 데려갔다. 간호사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긴급 진료실로 안내했고 민호는 간호사 뒤를 따라 걸어갔다. 그 순간 그는 상상도 못했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의사 가운을 입은 여자가 다급히 진료실로 들어섰고 그녀는 민호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이서연, 민호의 전 약혼녀. 7년 전 결혼식 리허설 전날 밤 한 장의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던 여자. 그 쪽지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미안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민호는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다시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것도 준서를 진료하는 담당 의사로. 서연은 충격에 휩싸인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의료진의 본능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빠르게 지시를 내렸다. 민호는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며 그녀가 여전히 냉정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준서였다. 아이는 고열과 경련 그리고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그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물었다. 최근 병력, 가족력, 알레르기 여부 등.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출생 기록이나 의료 정보는 전혀 없었고 그는 그 사실이 지금처럼 두려웠던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아이의 목 부분을 살펴보다가 작은 별 모양의 점을 발견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뭔가를 떠올린 듯 그녀는 간호사에게 검사 항목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척수 검사는 보류하되 자가 면역 패널과 정밀 혈액 검사를 최우선으로. 검사가 시작되자 서연은 민호에게 밖에서 대기해달라고 말했다. 민호는 아이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단호한 결심을 읽었다. 그는 문 밖에 서서 7년 전에 잔해 속에서 돌아온 여자가 지금 자신의 아이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곱씹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마음속을 짓누르는 건 아이의 예언 같은 말이었다. 예쁜 여자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던 말. 준서는 그녀를 어떻게 알았던 걸까? 혹은 이 모든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잊히지 않은 과거의 잔해가 지금을 뒤흔들고 있는 건 아닐까? 진료실 문이 닫히고 장민호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아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떤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 그 얼굴, 그 목소리. 7년 전 예고 없이 떠났던 사람.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치료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문득 3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정하나는 불쑥 나타나 아이를 맡기고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가 남긴 서류엔 친권 포기서, 후견 동의서, 병원 기록 몇 장이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당시 그는 외로웠고 아이의 눈동자에서 무언가 놓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성급한 결정이었다.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나왔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와 당황이 엿보였지만 말투는 냉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검사를 위한 시간과 필요한 절차들을 설명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하나 씨, 그 사람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민호는 그날의 대화를 되짚었다. 정아름이라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출산 중 사망했고 본인이 언니 대신 키우려 했지만 더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이서연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그녀도 기억을 더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복도로 돌아간 이서연은 손에 들린 아이의 차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이름, 생년월일, 병력, 그리고 목에 있던 별 모양의 점. 머릿속을 스쳐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5년 전 자신이 인턴으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산모가 출산 중 자가면적 합병증으로 사망했고 아기는 특이한 출생 표식을 지닌 채 태어났다. 그 아이는 보호자 없이 병원에 남겨졌고 며칠 후 누군가가 자신을 이모라고 주장하며 찾아왔다. 그 여자는 공식적인 서류 없이 아이를 데려갔고 병원 측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정하나였다. 그리고 지금 눈앞의 아이는 그때 그 아기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이서연은 차트를 덮고 간호사에게 다시 지시했다. 척수 검사 보류, 유전자 분석과 면역질환 정밀 패널 우선 실시. 민호는 여전히 복도에 서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말에 그는 로비의 의자에 앉아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단지 그저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이서연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엔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손에 들린 검사 결과지는 두툼했다. 그녀는 한쪽 구석으로 민호를 데리고 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전자 마커와 자가 면역 수치가 매우 드뭅니다. 이건 일반적인 병이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서도 사례가 드물고 문헌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에서 특이한 게 발견됐어요. 이 아이와 일치하는 유전자가 5년 전 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와 유사합니다. 이름은 정아름. 순간 민호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 이름, 정하나가 말했던 이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아름, 그게 사실이면 준서는 정말 그 여자의 아이인 거네요?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정아름 씨는 2019년 10월에 사망했고 하나는 2022년 3월에 아이를 데려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이 2년 넘게 이 아이는 어디 있었을까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그는 그 서류가 진짜라고 믿어왔고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금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건 불법 양육이라는 단어였다. 그 순간 아이의 상태가 다시 악화됐다. 간호사의 호출음이 복도를 울렸고 이서연은 급히 진료실로 달려갔다. 민호는 복도에서 기다리며 자신이 놓쳤던 수많은 가능성과 위험을 되새겼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정하나와 관련된 누군가의 의도된 행위는 아니었을까? 왜 하필 자신이었을까? 그리고 이서연, 그녀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걸까? 준서는 왜 그녀의 이름을 꿈에서 중얼거렸을까? 이서연은 진료실에서 준서를 응급처치하며 다시 한번 명확히 느꼈다. 이 아이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선택, 그리고 그녀의 후회가 모두 이 아이와 얽혀 있었다. 아이의 고통 속엔 잊고 있었던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장민호는 의자에 깊게 기대앉은 채 차트 복사본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다. 유전질환이라는 단어, 생물학적 출생 기록, 그리고 정아름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맞춰지는 듯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불편한 조각 하나가 있었다. 서류. 준서를 넘겨받을 당시 정하나가 가져왔던 그 서류들. 그 서류가 진짜인지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검토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하얀 종이에 찍힌 도장과 글씨들이 모든 걸 정당화해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서연의 설명대로라면 그 모든 것이 허위의 가능성이 있었다. 갑작스런 걱정이 몰려왔다. 만약 그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고 준서가 법적으로 부모가 없는 상태라면 자신은 아이를 불법적으로 데려와 키운 셈이 된다. 그럴 경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진료실 안에서 다시 경고음이 울리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사로서의 이서연은 냉정하고 침착했지만 지금 그 얼굴 뒤엔 분명히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서연이 다시 나와 민호를 복도로 불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호 씨, 혹시 정하나 씨가 서류를 건넬 당시 공증이나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셨나요? 민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보여준 건 몇 장의 서류와 복사본뿐이었다. 도장도 있었지만 민호는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엔 그럴 여유도 의심도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맡기며 말했었다. 법적으로 문제 없고 친권 포기된 상태다. 그 말만 믿었다. 왜요? 문제가 생기나요? 이서연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복도 한쪽에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등장했다. 눈빛은 차갑고 손엔 서류 가강이 들려 있었다. 그는 곧장 민호와 이서연 쪽으로 다가오더니 공손하게 인사한 뒤 명함을 내밀었다. 한규태입니다.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아동의 보호권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받아 방문드렸습니다. 민호는 그의 이름도 얼굴도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직감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법률 자문가가 아니었다. 한규태는 준비된 듯한 어조로 발을 이었다. 장민호 씨 폐서 현재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법적 절차에 몇 가지 불일치 사항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하나 씨가 친권을 포기하고 민호 씨께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그녀는 해당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의심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규태는 이어서 설명했다. 정아름 씨는 사망 당시 미성년 아동을 남겼지만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고 국가기관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기록에 따르면 그 아동은 병원에서 무단으로 인출되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확했고 준비된 느낌이었다. 민호는 묻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왜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났는지. 하지만 물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이서연에게로 향했고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아이는 지금 위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행정 절차는 아이가 안정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규태는 물러서지 않았다. 의료진으로서의 역할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적으로 아이의 복지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자격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말에 민호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럼 도대체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한규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현재로선 조사 단계입니다. 하지만 민호 씨가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정하나 씨와의 관계, 당시 상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이 사람은 7년 전 저를 조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약혼을 파괴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누군가의 요청으로 움직이고 있죠. 민호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자신이 키운 아이, 매일 아침 눈을 맞추고 도시락을 싸주던 아이가 지금 법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한규태는 마지막 말을 덧붙이며 자리를 떴다. 이건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민호 씨가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난 뒤에도 민호와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도는 조용했고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다. 민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서류, 집에 있습니다. 그때 받은 서류들. 이서연은 눈빛을 바꿨다. 오늘 밤 안에 가져오세요. 가능하면 원본 전체를. 그리고 그 전에 하나라는 여자의 정체를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입양 문제가 아니에요.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아있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한규태가 병원 복도를 벗어난 지 20분쯤 지났을 무렵 이서연은 지하 주차장에서 그를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그 앞에 섰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한규태. 그는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기억나나요? 7년 전 내 약혼자에 대해 거짓 자료를 넘긴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이었죠.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당신 부모님의 의뢰를 받은 거였죠. 그 남자, 장민호, 당신 인생에 어울리지 않았잖아요. 의대 졸업 앞두고 정비공이랑 결혼하면 당신 커리어는 끝이었을 겁니다. 이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지금은 누구의 의뢰를 받은 건가요? 민호와 준서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내 부모님의 계획인가요? 한규태는 짧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당신 부모님이 6개월 전 서울에 돌아온 걸 알고 다시 의뢰를 줬어요. 그동안 난 그 아이의 배경을 추적해왔죠. 정하나가 나한테 먼저 접근했을 때 이미 방향은 정해졌어요. 그 이름이 언급되자 이서연은 얼굴을 굳혔다. 정하나가 당신에게 먼저 왔다고요? 그녀는 돈이 필요했고 아이는 법적 보호자가 없었어요. 난 그냥 중개했을 뿐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아동을 연결해주는 일, 불법? 아니죠. 회색지대일 뿐. 이서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장민호는 왜 선택된 거죠? 그는 고립돼 있었고 외로웠고 검증하기 쉬웠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가 그 아이의 삼촌이라는 사실. 정아름, 민호의 여동생. 그녀가 아이를 낳다 죽었고 그걸 안 정하나는 그 아이를 통해 민호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서연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준서가 민호의 조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고 정하나는 그들의 연결점을 이용해 거래를 성사시켰다. 당신은 아이를 상품처럼 다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난 기회를 줬을 뿐입니다. 민호는 가족을 얻었고 정하나는 금전적 보상을 받았고 아이는 안정된 집에서 자랐어요. 문제 있나요? 이서연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지금 그 아이는 생명이 위태롭고 당신은 다시 팔아넘길 궁리만 하고 있어요. 한규태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서연. 장민호에게 전해주세요. 자발적으로 아이를 양도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아이는 곧장 보호시설로 옮겨집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미래인가요? 이서연은 그 자리를 떠났다. 더 이상 그와의 대화는 의미가 없었다. 대신 그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병원에 돌아왔을 때 장민호는 준서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앞에 펼쳐진 서류들은 그동안 자신이 외면해온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호 씨, 정하나, 그 여자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게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앉아 그가 펼쳐놓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폈다. 서명은 불분명했고 인감도 위조 흔적이 있었으며 공증도장은 허위 기관의 것이었다. 이건 모두 위조된 서류입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정아름, 민호 씨 여동생 맞죠? 민호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약물 중독으로 몇 년 전 사망했어요. 출산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나중에 들었을 땐 아이는 보호시설에 있다고만 들었죠. 아니에요. 그 아이는 병원에서 사망 직후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민호 씨 조카예요. 준서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모든 오해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없었다. 아직 아이는 위중한 상태였고 법적인 위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간호사가 급하게 문을 열고 말했다. 준서가 다시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민호는 주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서연은 의료진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의문이 가득했다. 왜 정하나는 준서를 민호에게 데려왔을까? 한규태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움직이고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모든 답은 한 가지로 연결되고 있었다. 아이. 그 아이는 단순히 위험에 처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있어선 이용 가능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도 그 아이를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다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번에는 끝까지 지킬 것이다. 아이도, 민호도,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렸던 진실도. 준서의 경련은 심각했다. 의료진은 급히 처치에 들어갔고 이서연은 침착하게 투약 지시를 내리며 아이의 반응을 확인했다. 장민호는 방 한쪽에서 손만 꽉 쥐고 있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연달아 울렸고 모든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였다. 몇 분 뒤 아이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안정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그날 밤 병원 회진이 끝나고 이서연은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뇌 부종, 자가 면역 수치, 면역 반응 패턴, 그 어떤 것도 일반적인 사례와 맞지 않았다. 그녀는 준서의 데이터와 과거 자신이 연구했던 AH7C 변이 관련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특이점들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그 병은 드물고 유전적인 요인이 강했다. 특히 변이형 C는 표준 치료 프로토콜로는 반응하지 않았고 정밀한 유전자 정보와 맞춤 약물 비율이 필요했다. 그녀는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연수 중 이 질환에 관심을 가졌고 귀국 후엔 어린 환자 셋을 치료했던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치료는 실험적이었고 지금도 공인된 프로토콜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서연은 메모지를 꺼내 복잡한 약물 투여 계획을 다시 계산했다. 지금 그 어떤 실수도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바로 그때 복도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장민호가 들어섰다. 의사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면 지금 치료 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엔 깊은 죄책감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서는 AH7C 변이 중 C형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도한 표준 면역 억제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맞춤형 치료가 필요해요. 제가 과거에 연구했던 프로토콜이 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그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민호는 조용히 물었다. 그 치료 위험한가요? 모든 치료에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뇌압이 이미 임계치에 다다랐고 경련 주기도 짧아졌어요. 더 지체하면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였다. 당신을 의심했어요. 다시 나타난 게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아들은 당신 손에 달려 있어요. 이서연은 말없이 약물 리스트를 꺼내 민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그걸 뚫어져라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말해주세요. 돈이든 시간든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이서연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살짝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준서의 상태에 맞춘 약물을 준비하고 투여 간격과 반응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했다. 민호는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꼼꼼히 기록하고 관찰했다. 이틀 동안 아이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됐다. 경련 간격은 길어졌고 체온도 떨어졌다. 뇌압 수치는 아직 높았지만 최악은 넘긴 듯했다. 세 번째 날 아침 간호사 하나가 조용히 이서연에게 속삭였다. 정하나 씨 행방 찾았습니다. 최근까지 부산에 거주했고 몇 달 전까지 병원 기록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잠적 상태입니다. 이서연은 그 정보를 민호에게 전달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 충분해요. 그날 오후 한규태가 다시 병원에 나타났다. 이번엔 차분하고 여유로운 얼굴이었다. 그는 민호에게 접근하며 말문을 열었다. 장민호 씨, 아이의 건강이 여전히 위태롭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측에선 아이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복하길 바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가정 같은 곳에서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규태는 이어서 말했다. 부산의 워싱턴 가문 기억나시죠? 아이와 같은 특이 질환을 겪는 아이들을 다년간 돌봐온 집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이를 위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할 의사가 있어요. 단 조건은 단순합니다. 민호 씨가 자발적으로 보호권을 양도하시는 겁니다. 이서연은 그 대화를 듣고 다가왔다. 지금 아이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감히 그런 제안을 합니까? 한규태는 냉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미래의 복지, 그것이 기준입니다. 민호는 침묵 끝에 말했다. 그럼 제 경제 상황, 거주지, 아이의 치료비 내역까지 다 알고 계신 거군요. 공개된 자료입니다. 심지어 세무 자료도 열람 가능하죠. 그 말에 이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 모든 걸 미리 계획했군요. 민호 씨를 감시하고 경제적 약점을 파악하고 그 위에 유혹을 올리는 방식으로요. 한규태는 천천히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추천 기관 목록과 후견인 리스트입니다. 조용히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것뿐입니다. 선택은 장민호 씨 몫입니다. 그가 떠난 뒤 민호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내가 과연 이 아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이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준서는 당신을 아버지로 알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서 경고음이 다시 울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민호는 말없이 아이 쪽으로 뛰어갔다. 모든 결정은 그 소리에 달려 있었다. 그 소리가 말해주는 건 오직 하나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준서의 상태는 다시 급격히 악화되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반복됐고 이서연은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 뇌압 수치는 위험 수위를 넘었고 호흡은 불규칙해졌다. 그녀는 즉시 투여량을 조정하고 특수 약물을 투입할 준비를 했다. 장민호는 곁에서 지켜보며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산소 농도와 약물 타이밍을 기록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 작은 몸은 반응이 점점 느려졌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이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금의 치료 프로토콜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에선 회복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몇몇 의사는 외부 전문병원 이송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서연은 끝까지 반대했다. 이송 도중 준서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AE7C 변이 C형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는 국내에 거의 없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시점에서 선택을 해야 해요. 이대로 가면 시간은 많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정식 승인된 방법은 아니지만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회복을 이끌어낸 적이 있어요. 민호는 주저하지 않았다. 해주세요. 어떤 위험이든 감수하겠습니다. 그는 이미 더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자신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피부치였고 동생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긴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그날 밤 이서연은 준서의 새로운 치료 계획을 정리한 뒤 병원 서버에 남겼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체 프로세스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었다.
약물 투입은 미세하게 조절됐고 면역 억제제의 주기와 용량은 시간 단위로 조정되었다. 민호는 그녀 곁에서 모든 지시를 받아 적고 직접 약물 상태를 확인하며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틀 뒤 준서의 모니터 수치가 미세하게 안정되기 시작했다.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고 뇌압도 서서히 줄었다. 경련 간격도 길어졌으며 간호사들은 회복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남은 고비는 많았다. 그 시점에서 장민호는 다시 한번 서류 더미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방 안 구석에 묻어두었던 정하나가 남긴 문서들이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서명과 도장을 자세히 살폈다. 몇몇 서류는 날짜가 어긋났고 일부 도장은 육안으로도 조잡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파일에 정리해 다시 이서연에게 넘겼다. 이제 이걸 들고 법적으로 싸워야겠죠.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전에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당신 여동생 정아름 씨. 그녀의 병원 기록을 추적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출산 직전 병원에서 유전자 샘플을 채취했는데 그 데이터가 제 아버지 병원의 연구용 서버에 이관됐더라고요. 민호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아버지가 왜? 이서엠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내 메일을 필터링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보낸 편지를 받지 못한 이유도 그 편지들이 모두 아버지 손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그 편지들이 병원 전산 서버에서 발견됐어요. 제 이름 앞으로 도착했지만 열람되지 않은 상태로.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익숙한 필체였다. 자신이 7년 전 포기하지 않고 썼던 그 편지들. 자신의 진심을, 억울함을, 그리고 사랑을 담아보냈던 그 종이들. 그 모든 것이 읽히지 못한 채 잊혀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나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여동생의 입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사기처럼 조작된 사신의 진실, 그리고 약혼자에게 전하고자 했던 간절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다. 정아름, 당신 여동생, 그녀는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텼던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하네요. 그녀가 남긴 이 아이를 지키는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문을 열며 말했다. 장준서 군,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대에 누운 아이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입을 열었다. 아빠, 예쁜 의사 선생님, 꿈에서 봤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이서연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고통과 오해가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아이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전한 가장 간단한 문장이 가장 분명한 희망이었다. 준서가 의식을 회복한 다음 날 이서연은 오전 회진을 마치고 병원 행정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장민호와 병원장 그리고 법무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증거자료를 꺼내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펼쳤다. 위조된 양육동의서, 허위 인감, 정하나의 신분증 사본, 민호가 보관 중이던 사진까지. 민호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이 서류들 모두 확인받았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감정 의뢰했고 모든 도장은 가짜였습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법무팀장은 한 장의 문서를 집어들었다. 이 모든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는 아동 불법 양도 및 위조 문서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에 개입된 외부 인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병원 보안팀으로부터 확보한 감시 영상과 녹음 파일을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한규태가 주차장에서 이서연과 나눈 대화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는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남긴 상태였다. 그날 오후 한규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위조문서 행사,
불법 입양 알선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병원 관계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빠르게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의국으로 돌아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차를 몰아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다. 7년 만의 방문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고 예상하지 못한 얼굴에 당황스러워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서재에서 나왔고 얼굴에 미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이서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한규태, 아버지가 고용하신 거죠. 7년 전에도 이번에도. 아버지는 부인하지 않았다. 우린 너를 지키려 했을 뿐이다. 너는 의사가 되어야 했고 그 남자와 함께라면 인생이 망가질 게 뻔했으니까. 이서연은 참았던 감정을 억눌렀다. 그 남자는 여동생의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어요. 불법 양육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뺏길 위기에 놓였고 저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또다시 망치려 했죠. 어머니가 조용히 중재하려 했지만 이서연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7년 전 제 인생을 뒤틀어 놓고도 그 아이의 삶마저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걸 보고도 아무 죄책감이 없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고 이서연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나왔다. 우린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와 제 가족의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며칠 후 병원에서는 내부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서연은 민호와 함께 참석했고 아동보호기관과 사회복지사는 준서의 현황을 보고하며 말했다. 아동은 안정적인 회복 단계에 있으며 현재 보호자인 장민호 씨의 양육 환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말을 이었다. 법적으로 서류는 불완전했지만 지난 3년간의 생활기록, 진료 내역, 정서적 애착 수준 모두 정상입니다. 아이는 명백히 민호 씨를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심리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양육권 임시 보존 결정을 내렸고 정식 입양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서연은 의료진 의견서를 첨부하며 말했다. 이 환아는 유전적 희귀질환 보유자이며 생물학적 가족 외 양육자에게 인계될 경우 생명 유지 치료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마친 세 사람은 작게 축하를 나눴다. 준서는 회복 중이었지만 여전히 병약했고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했다. 이서연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역 소아과 전문 클리닉 개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를 도왔고 새롭게 구한 소형주택에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다. 준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나 병원에서 아팠을 때 꿈 꿨는데 엄마가 손 잡아줬어. 그래서 괜찮아졌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바라보았고 이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밤 그녀는 민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은 자신이 회수한 편지들과 민호가 보낸 원본이 담겨 있었다. 이게 우리 둘 사이의 시작이었다면 다시 여기서 시작하자. 민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말할게. 사랑해. 아직도, 계속, 그리고 앞으로도. 이서영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내밀었고 민호는 그 손을 잡았다. 준서는 그 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지? 그 물음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은 가족이었다. 그리고 이번엔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었다. 4월 뒤 서울 가정법원에서 마지막 입양 심사가 진행되었다. 장민호는 낡은 양복을 정리하며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이가 직접 그린 가족 그림이 들려 있었고 이서연은 조용히 그의 옷깃을 정돈해 주었다. 준서는 옆자리에서 긴장된 얼굴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손에 쥔 크레용은 단단히 잡고 있었다. 법정 안에서 판사는 모든 서류를 검토한 뒤 조용히 질문했다. 장준석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아빠랑 살 수 있어요. 이름도 똑같이 될 거예요. 판사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장민호 씨, 오늘부로 장준서 군은 법적으로 당신의 자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민호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고 이서연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몇몇 질문을 던졌지만 세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이제 모든 서류는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가족이었다. 2주 후 구청에서 소박한 결혼식이 진행되었다. 이서연은 흰 원피스를 입었고 민호는 손수 다림질한 셔츠에 넥타이를 맸다. 주례는 없었고 증인은 병원에서 만난 동료들과 클리닉 개원 이후 함께한 간호사들이었다. 준서는 작은 턱시도를 입고 반지를 들고 섰다. 민호와 이서연이 서약을 나눌 때 아이는 크게 외쳤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결혼식 후 세 사람은 새로 문을 연 클리닉으로 향했다. 이서연 소아청소년 클리닉이라는 간판 아래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의료 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젊은 의사들이 지원을 이어갔다. 이서연은 모든 진료 기록을 손으로 점검하며 환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하려 애썼다. 민호는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정비소를 확장해 직원 셋을 고용했고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다. 동네 아이들은 방과 후 그를 찾아와 자동차를 배우며 진로 상담을 받았고 몇몇 아이는 기술을 배워 자립했다. 준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 매주 과학 시간마다 의학과 기계에 대해 발표를 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해부학 그림과 자동차 엔진 도면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부모는 그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해 가을 세 사람은 납골당을 찾아 정아름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패 앞에 섰다. 민호는 손에 꽃을 들고 천천히 말했다. 아름아, 준서는 잘 지내. 널 대신해 내가 지키고 있어. 준서는 명패 앞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모, 나 동생 생겨요. 엄마 뱃속에 있어요. 잘 키울게요. 이서연은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배는 둥글게 부풀어 있었고 아이는 몇 달 뒤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이제 과거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전 민호는 자택 마당에 조그만한 나무를 심었다. 아이들과 함께 물을 주고 가족 이름을 적은 작은 표식을 땅에 묻었다. 나무 옆에는 장준서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이서연, 장민호, 그리고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아기의 자리가 비워져 있었다. 하루는 준서가 물었다. 아빠, 우리가 남기는 건 뭐야?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는 마음, 그게 우리가 남기는 거야. 이서연은 옆에서 말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끝까지 믿고 지키는 용기만 있으면 돼.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다. 민호는 정비소에서 만난 새 아이 이야기를 했고 이서연은 클리닉에 온 조사나의 경과를 보고했다. 준서는 과학 시간에 발표한 세포 분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창밖에는 서서히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거실에선 조용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가족이란 법이 인정하는 구조나 혈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견디는 시간, 지켜보는 마음, 놓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완성된다.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한 아이의 삶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과거의 화해, 왜곡된 진실의 회복, 그리고 함께 살아갈 미래까지였다. 사랑은 완벽해서 남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품어주었기에 남는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혈연보다 깊은 유대, 조건 없는 책임감,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단지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되새기게 됩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믿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키는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지만 따뜻한 울림으로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마음에 남는 문장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기 위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